네, 오늘은 머신러닝 수업을 할 거고요. 한 장을 넘기면, 네. 머신러닝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이해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여러분들한테 그렸던 그런 내용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을 하는 형태였는데, 그 요런 아마 요런 그림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를 여기다 놓으면 요 두 개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 요 형태가 이제 우리가 과거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죠.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바뀌는 거죠. 데이터랑 결과만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형태가 어, 그 인공지능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또 데이터를 이해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가게 되면 사실은 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그 인공신경망 이런 형태로 네모나게 좀 그리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연결되는 그런 선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쓸 때고 지금은 인공신경망은 아니고 그보다 좀 더 이제 네. 그보다 이제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알고리즘들이 먼저 내장되어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데이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형태를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일단은 저는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내용을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우리 인공지능으로 지금 그 인공신경망 쪽으로 변경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작업이라는 개념,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어, 그런 것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 작업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을 돌려봅니다. 그러면 성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뭐 임의의 값으로 어떤 예측을 해보겠죠. 뭐 그냥 키가 이런 거겠죠. 뭐 키가 지금 180이다. 그럼 몸무게가 몇일까라는 거를 어, 얘기하는데 이때 그냥 아무 값이나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키가 180이니까 한 80kg 정도 되려나? 80kg 얘기해 봤더니 실제로 그 사람 몸무게는 90kg였다. 그러면은 어, 성능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다시 개선을 해서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거를 다시 성능 개선을 하고 다시 요 작업을 돌아가는 형태를 가지면서 이제 그 경험 가지고 10 정도의 오차가 있었구나. 10 정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나는 180이라는 키가 들어오면 뭐 90이라는 값을 이제 제출해야겠다. 근데 그러면 180에서 90이니까 100 정도 빼면은 90 정도 빼면 되는구나. 그래서 또 다른 이제 키가 뭐 150인 사람에서 또 90을 빼면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오고 그런 거를 하면서 점점 더 맞춰가는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빅데이터를 어디다 쓸 거냐, 빅데이터가 뭐 미래의 석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어, 빅데이터는 빅데이터가 발전하면서 그 발전한 빅데이터로 인해서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법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데이터가 많이 없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됐을 텐데, 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면서, 머신러닝 기법들 또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개발된 강력한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저희가 배울 이제 사이킨런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케라스라든지 그다음에 텐서플로우 그리고 파이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하게 되면 머신러닝이나 그리고 딥러닝을 활용하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이제 세 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하거나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작업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필요합니다.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척도가 없다면은 얘가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훈련, 개선, 어떤 부족한 값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면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크게 세 종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지도학습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지도학습이랑 강화학습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머신러닝에서는요. 그리고 이 사이킥-널에서 이제 제공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게 지도학습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제 지도학습이니까 어떤 데이터에 정답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정답이 존재해야 되고 그런 거를 레이블링을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제가 뭐 손글씨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2에서 1이라고 하고 여긴 뭐 이렇게 2라고 쓰면 이런 건 2라고 알고 여러분들도 다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갓난아기들이 이게 1이다 2다라는 거를 충분히 처음부터 인지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가다 보면 인지하는 능력이 더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누군가의 또 악필로 인해서 3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3을 진짜 좀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3으로 표현할 거냐.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3을. 이게 3일까요? 4일까요? 네.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4 같은 거 쓰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쓰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4나 3이나 이런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답은 알려주는 다른 어떤 데이터가 같이 제공돼야 된다. 그래야지 지도학습을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4를 쓰는데 뭐 이런 식으로 써. 근데 이게 어느 날은 4라고 그러고 어느 날은 한글 리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헷갈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공을 해줘야지 네,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레이블링이라고 이제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좀 얘기하겠지만 레이블링이 좀 쉽게 되는 것들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레이블링이 쉽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지도학습으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리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력된 데이터와 마우스가 네. 입력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출력되는 정답을 매핑을 해서 규칙을 학습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제가 뭐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실제로 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인 뭐 1이랑 동일하게 이제 맞춰져서 그걸 매핑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학습을 돌렸을 때 얘가 계속 1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에 맞는 분류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이제 활용이 돼요. 지도학습은요. 그래서 미래 예측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미래 그 정답을 분류하는 그런 것들 같은 거는 당연히 아까 1, 2, 3을 이렇게 썼을 때 이게 1, 2, 3이라는 거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 주식 그래프라든지 이런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요 데이터들 요만큼의 제가 지금 그린 아날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요 다음에 데이터 값이 떨어질지 위로 올라갈지를 예측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학습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요 고양이의 이미지들과 그 다음에 강아지의 이미지들을 계속 넣고 학습을 돌리는 거죠. 물론 이때 이제 정답은 얘는 개다, 얘는 고양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요 가지고 이제 계속 학습을 돌리다 보면 예측 모델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예측 모델은 예측이니까 미래 예측이든 어떤 거든 예측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의 데이터와 전혀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모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인해서 새로운 거를 예측하는 거죠. 이게 진짜 고양이일지 컴퓨터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도
유사하게 여태까지 내가 알지 못했지만 유사하게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했을 거예요. 예, 유사한 형태로. 왜냐면 딱 보고 뭐 꼬랑지만 보고 아니면 어디 한 파트만 보고 여러분들이 빨리 구분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털만 보고도 구분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뭐 관심이 더 많고 하신 분들이 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 그냥 나는 진짜 그 강아지의 어떤 생김새, 눈을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털을 봐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특성을 해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파편만 보고도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학습할 수 있는,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걸 이제 용어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얘가 예측이란 용어 자체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볼 땐 얘가 뭐 100% 고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00% 고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저거를 저도 100%저 그림 자체가 100% 고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저 그림을 그린 사람한테 물어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림이니까 고양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그럴 확률은 매우 낮겠지만 저거 그린 사람이 나는 강아지를 그리려고 했던 건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통체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어떤 실제로 이제 맞으면 100%가 되는 거고 확률적으로 좀 낮게 되면 뭐 꼬랑지만 봤는데 이거는 꼬랑지 자체가 고양이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 난 내 생각에 한 90% 이상 고양이일 거라고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건 이제 예측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모든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얘가 100% 고양이가 되기 전까지는 다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고양이라고 일단은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예측이라고 하니까 뭐 미래 예측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저 그림을 보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제일 그 고양이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컴퓨터는 여기서 우리가 예측 모델이라는 거는 100%를 얘기하는 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뭐 99%.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전에 뭐 TV 같은 데서 많이 보면 그 친자 검사를 하게 되면 뭐 99.9% 친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쨌든 100%를 단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든 사람이 뭐 실제로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맞아 아니 나는 고양이가 맞아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런 퍼센트로 우리가 확률로 그 대신 이제 99.9%라고 하면 거의 100%라는 이제 우리는 확신을 하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 문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예측해서 가장 확실한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지도학습에는 크게 이제 분류랑 그 다음에 회귀,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그 다음에 리그레션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제 회귀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좀 와닿지 않는 그런 용어가 많았어요. 그리고 회귀라는 한국말로 이제 회귀라고 하더라고 하고 뭐 영어로도 그렇고 뭐 회귀라는 용어가 있는데 제가 잠시만요. 여기 다음 장에 따로 안 적었죠. 네. 그래서 아마 뒷장에 또 있을 수도 있는데 회귀라고 하면 뭔가 어떤 그 통계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통계학에서 나왔던 얘기여가지고 좀 용어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한국말도 어렵고 이렇긴 한데 그래서 요거는 뒤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평균으로 돌아간다라는 걸로 해서 통계학에서 어떤 키 큰 사람이 있고 뭐 작은 사람이 있다 키 작은 어떤 동네가 있다 그래도 키 큰 사람이 부모가 키가 크더라도 그 동네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한국이 전체적으로 키가 아무리 이 한국에서 키가 큰 뭐 부모님이 키가 막 190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자식들도 기본적으로는 뭐 190, 180으로 클 수는 있겠지만 한국의 다 전반적인 키가 한 평균적으로 뭐 160이었다고 하면 뭐 전쟁 중에 우리가 6.25 때 이럴 때 160이었다 그러면 그 180인 사람이 자식을 낳다 보면 그 사람들이 평균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리그레션이라고 했고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회귀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이 상황에서 특출나게 크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 뭐 190인 남자가 있으면 뭐 키가 작으신 여자분이랑 또 결혼하게 되면 자기가 190인 아들이 낳는 게 뭐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뭐 180인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180인 또 자식이 또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 시대에 따라서 아니면 그 환경에 따라서 맞게 되돌아간다는 걸 이제 회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거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고요. 분류라고 해가지고, 분류는 그렇게 영어적으로는 어렵진 않은데, 분류는 데이터의 레이블을 가지고 학습하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를 예측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두 가지 이제 지도 학습에서는 이 형태를 가지고 어떤 지금 여기는 요 파란색과 빨간색의 형태를 두 개를 완전히 구분한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되는 이런 선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를 여기서는 두 가지를 분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즘 분류라고 합니다. 아까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경우를 분류하는 거를 이즘 분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 분류라고 해서 분류 문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미지에서 뭐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강아지, 사람인지 뭔지 여러 가지를 또 분류하는 거를 이제 다중 분류로 분류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 경계를 기준으로 분류를 진행한다라는데, 이런 결정 경계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결정 경계 같은 게 일단은 지금은 가장 간단한 형태다 보니까 선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요게 이렇게 굴곡을 질 수도 있고요. 뭐 2차원 그래프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중에 우리가 배워 나가면서 그런 거 볼 거고, 오늘은 이런 결정 경계 같은 거는 좀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내용이 네, 적혀 있네요. 네. 그래서 통계에서 이제 처음 사용된 용어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좀 접하기 힘든 언어였어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포를 들어있는지 좀 잘 이해가 좀 안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평균으로 회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아마 통계학에서 처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를 좀 보자면 데이터는 평균으로 돌아간다라고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결정 경계를 하나 그려주고요. 그러면 얘 같은 애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벗어나 있긴 하지만 얘 맨 위에 있는 애는 그래도 얘를 표현하는 요 선부는 가장 좀 명확하게 제가 좀 그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애들이 다 이쪽 지금 저 빨간 선에 맞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맞춰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 모든 걸 맞춰가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선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도 선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요런 식의 공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런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y는 wx 그리고 더하기 b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w는 가중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w는 이제 가중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저런 직선들을 우리 직선 선분을 잘 그리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잘 맞고 있는지 아니면은 틀리고 있는 건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얘가 얼마나 오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는 내용은 주택이 면적에 따라서, 요건 X축이죠. 주택 면적을 X축이라고 놨을 때 주택 면적이 커지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관계가 있죠. 물론 어느 지역이나 어느 여건에 따라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뭐 같은 면적이지만 얘랑 이거와 이거의 면적 차이는 크게 나진 않죠. 여기 보시면 면적이 뭐 요만큼 뭐 그래프 값은 없지만 면적 차이는 크지 않지만 값 차이는 요만큼 벌어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저기 지금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애는 언젠가는 가격이 다시 올라서 요 빨간 선에 가까워질 거고요. 반대로 면적이 이거보다 작은 애는 언젠가는 이렇게 내려가서
빨간색으로 맞춰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회귀라고 하고, 그리고 저거를 정확하게 최대한 맞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머신러닝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녹색 선분으로 긋게 되면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얘는 선택적인 오차가 다른데요. 어떻게 선택적인 오차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녹색 선분 같은 경우는 여기 맨 앞에 있는 요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뭐 지금 잘 표현은 안 되지만 100%라고 할게요. 100%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낙서를 해가지고 지우고, 요 녹색 선분은 저기가 100%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이 빨간색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 오차가 좀 있어 보이죠. 얘랑 중심부를 지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해서 얘 같은 경우는 값에 대비해서 뭐 한 95%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저 값 하나에 대해서는요. 그러면은 저 값 하나에 대해서는 녹색 선분이 더 좋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데이터도 보게 되면 그렇게 두 개가 큰 차이는 없겠지만 여기서도 녹색이 한 한 9% 정도 표현이 됐다고 치면 얘는 뭐 한 97%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 데이터들 점점, 특히 여기서 가장 멀리 있는 이런 애들의 데이터들은 평균적으로 뭐 한 70% 정도까지도 떨어질 겁니다. 너무 멀죠? 얘랑 간격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제가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떤 성분이 더 좋은 성분이 될까라는 거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주택 면적과 그 다음에 거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관관계가 나타나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만약에 실제 가격과 주택 가격과 인구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2차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2차원 그래프 그렸는데 인구가 많은 동네와 인구가 적은 동네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가 어떤 의미 없이 이렇게 분포가 된다면, 여기는 이제 가격, 그리고 이쪽이 X축이 인구를 썼어야 되는데 인수를 썼네요. 네, 인구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저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났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상태죠. 저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된다면, 어떤 머신러닝 지도학습을 돌리게 된다면 좋은 성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 모든 거를 다 맞출 수는 없었겠죠. 근데 대신 요렇게 요 인구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다른 특성들을 더 더해 줌으로써 얘가 가격과 연관관계가 나타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오차가 작은 모델이 이제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우리가 X, 지금 요 파란색 하나하나가 X가 되는 거고요. 네,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중치와 그 다음에 절편으로 더해져가지고 기울기와 절편을 더해져서 Y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W와 B의 최적을 찾는 과정을 머신러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요 찾는 과정들을 알고리즘으로 벌써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킨런, 우리가 요번에 진행할 수업에서 사이킨런 같은 경우는 요 최적을 찾아가는 과정을 먼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만 넣어주고 저 최적이 잘 찾아지는지는 당연히 가장, 얘가 생각했을 때 모든 데이터에 대비해서 가장 오차가 낮은 애로 그 선분을 그을 거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이 먼저 만들어져 있는 것들, 거기에 이제 데이터만 우리가 집어넣고 레이블이 잘 된 데이터만 계속 집어넣음으로써 결과를 볼 수 있겠죠. 비지도학습은 뭐 지도학습과 다르게 이제 정답이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답이 없다고 해서 너무 마구잡이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그렸지만, 네, 이런 식으로 그렸지만 이거는 뭐 어떤 구분이 없죠. 이런 구분이 없는데 얘를 내가 한 차원을 더 늘려서 봤더니
한 차원을 더 늘려서 이렇게 차원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네요. 제가 차원을 늘려서 봤더니 차원을 늘려서 봤더니 그러니까 그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존재를 했었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존재했었는데 얘에다가 뭐 색을 입혀봤더니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른 애들이 존재하더라. 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분해야 될지가 예상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색으로 구분을 해야겠죠. 어떤 좌표 체계로 놓고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X나 Y축으로는 X축이나 Y축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색상으로 보고 나니까 데이터에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턴을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는데 아무 좌표나 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데에서도 어떤 패턴을 발견하는 거죠. 어떤 패턴이냐면 얘네끼리 뭉쳐 있고 얘네끼리 뭉쳐 있고 얘네끼리 뭉쳐 있더라. 예,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을 가지고 얘가 스스로 이제 정답이 없지만 패턴으로 찾는다든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 정보가 없는 데이터에서 어떤 것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군집화를 해 나가는 지도학습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군집화가 대표적인 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군집화 정도나 이런 것들은 좋지만 지도학습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명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애에 대비해서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답을 없애고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으로 돌려가지고 정답이 있는 레이블이 있는 애와 동일한 성능을 나타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스로 이제 군집화, 얘도 색상으로 군집화를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류한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려놨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특성들을 구분하는데 대신 이제 평가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구분하고 싶었던 거는 뭐 다 다르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뭐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싶었을 수도 있죠. 위에 있는 데이터와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구분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머신러닝은 어떤 식으로 자기가 일단 정답이 없었으니까 레이블이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요 지금 옆에 있는 형태로 이제 군집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요렇게도 군집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군집화가 됐다면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사람이 짚어줄 수 있겠죠.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다시 이렇게 비지도 학습으로 나온 걸 가지고 레이블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지도 학습으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레이블을 해서 정답을 다시 제공해서 좀 더 정확한 성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비지도 학습에서는 패턴을 발견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화학습이라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내용이 바둑이 있겠죠. 바둑 강화학습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바둑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인간이 생각하는 경우의 수보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둑을 컴퓨터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발로 해결하기에는 왜냐하면 다른 오목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바둑을 하게 되면 이제 오목도 같이 하게 되는데 오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가 되게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사람이 여기가 3개일 때 여기가 4개일 때 승률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초창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컴퓨터 발전하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가
컴퓨터와 거의 컴퓨터 발전하면서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렇게 빨리 개선하면 언젠간 인간을 금방 따라잡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알고리즘을 먼저 개발한 다음에 그거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 인공지능 형태를 어떤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고 그리고 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죠. 데이터도 많이 쌓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쌓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시 학습을 돌려보고 얘가 성능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 비교하고 더 좋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쪽보다 훨씬 더 느렸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목 같은 경우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지는 것들을 최소화 수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프로그램 코딩을 통해서 넣어놓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런 AI 형태로 만든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냈던 거죠. 예.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겨나갔던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많이 이제 컴퓨터가 이겨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이겨나갔는데 인공지능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가 활성화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알파고였죠. 왜냐면 바둑은 알고리즘만으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아마 프로도 없었다라고 할 거예요. 프로 수준도 없을 정도로 바둑의 프로 수준도 없을 정도로 너무 그 성능적으로 되게 처참했었는데 그래서 바둑을 이기는 건 쉽지 않겠다라는 되게 편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반대로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을 때 더 성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기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한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얘는 어떻게 보면 정답이 항상 달라지는 거죠. 정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에이전트의 액션에 따라서 에이전트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그 환경과 상태가 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상태와 환경에 따라서 그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변화 일어난 걸 가지고 거기서 좋은 쪽으로 흘러갔는지 나쁜 쪽으로 흘러갔는지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에이전트의 액션에 따라서 환경과 상태가 변하고 그거에 따라서 좋은 쪽이면 좋은 쪽, 나쁜 쪽이면 나쁜 쪽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요. 뭐 이런 게임 만약 이런 게임이 있다 그러면 뭐 계속 앞으로 전진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데미지를 입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전진한다 그러면 계속 보상을 받게 될 거고요. 뒤로 가게 된다면은 뭐 마이너스 보상을 받게 될 거고 아니면 그 캐릭터가 어떤 닿게 돼서 내 상태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보상을 받게 되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성능을 향상될 거고요. 뭐 이런 거에서는 또 시간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연속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강화 학습을 하고요. 바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만 지금 아직 뭐 다른 게임들에서도 이제 하나씩 그 이기는 게임들도 있고 인간이 이기는 게임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더 이상 진보하지 않는 게임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롤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에서 아직 인공지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해상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둑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 하기에 딱 적합한 사이즈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바둑판 자체가 몇 개냐면 제가 알기로는 20 곱하기 20인가? 19 곱하기 19인가라고 해서 20 아니면 19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둑판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바둑판을 따지고 보면 해상도가 인공지능을 돌리기에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뭐 게임 중에 롤 같은 경우는 이 미니맵상으로 나타내도 최소 255 곱하기 최소입니다. 이거 뭐 제가 얘기하는 스타크래프트로 나타내면 아마 미니맵상에서도 이렇게 크기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 면에서 네,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이 강화학습을 하더라도 바둑을 하는 것 대비해서 다른 우리가 온라인 게임 뭐 유명 게임들 많죠. 뭐
스타크래프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롤이라는 게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임들에서도, 거기서도 액션도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물론 그리고 얘는, 매 턴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얘는 뭐 보통 한 300회 정도를 우리가 기보를 넣으니까 되게 그 턴도 시간도 짧은데, 이건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초로 생각하더라도 한 20분 정도를 하게 되잖아요. 한 게임당 20분 정도를 게임하게 되면, 네, 초로 생각하더라도 1분이면 60초입니다. 그러면 3분만 지나도 요거의 턴 수도 얘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거죠. 그리고 해상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지금 있는 알파고처럼 금방 알파고를 이겼으니 스타크래프트도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롤이라는 애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면에서 해상도나 그다음에 시간적인 경향이나 이런 걸 따라서도 매우 지금은 좀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둑은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만 가지의 그런 수만 가지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게임은 더 많은 그런 확률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바둑이 좀 더 쉬운 편이었다. 그리고 요 정도 해상도와 요 정도 사이즈의 기본 그러니까 턴으로 되어 있는 애들에서는 강화학습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